네, 문학이야기 2부 문학의 만남. 좀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박찬욱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문학이야기에 웬 영화 감독님을 모셨느냐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책 많이 읽기로 또 글 잘 쓰시기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구구절절 그 이유를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독님을 귀찮게 할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초대를 할 때도 좀 조심스러웠고 또 부탁을 드린 뒤에도 사실 좀 기대를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오랜 팬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네, 저도 신 선생님 글의 팬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신영철 씨라고 해주셔도 돼요.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인사 먼저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영화에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해봤지만 또 문학 책에 관련해서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뭐 좀 알맹이 없고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워낙 인터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지루한 질문을 제가 하게 될까봐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참 조심스러웠었습니다. 질문이 지루한 게 어디 있겠어요. 대답이 지루하지. 이제 올해 스토커 개봉하셨고 또 제작하신 설국열차가 지금 이제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짜여지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정해진 일과가 없죠. 저희 영화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 어디 가야 되더라? 이런 생각부터 하고, 물론 저도 이제 일과를 이제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적어 놓긴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어디부터 가더라? 뭐 이런 거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달라요. 저는 운동도 안 하고, 출근을 회사로 해서 뭐 이렇게 앉아서 결제를 하는 그런 사장님도 아니고, 물론 영화사의 대표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하는지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종합검진 받은 거 결과 들으러 병원에 갔었고,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충무로에 가서 제가 사진을, 나중에 이제 직업으로 삼을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카메라 수리 맡긴 거 찾고, 또 그동안 찍은 필름 현상 맡기고, 그리고 뭐 또 여기 오고, 뭐 그랬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으신가요? 술을 좀 줄이라고, 지방간 약간. 아니, 나중에 직업으로 사진을 하신다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신 건가요? 예,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사진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 일을 하면서 한동안은 못 하다가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는 열심히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배우들 사진도 찍고 또 현장에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여행하면서 그냥 거리 사진이죠.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 사람 눈에는 좀 보잘것 없지만 제 눈에 좀 특별해 보이는 것들을 기록해두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본격적인 작가가 아니라서 따로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건 그 일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니까 조금씩 쌓여가고 있고, 언젠가는 그것을 이제 전시도 하고 책도 내고 그럴 포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영화로 투자받지 못하는 때가 올 테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와이프하고 차 몰고 다니면서 큰 카메라 세워놓고 이렇게 찍고 그런 게 꿈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영화 감독은 현역에서 은퇴하실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은퇴 당하는 거죠. 투자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과도기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홍상수 감독님처럼 아주
적은 돈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개발할 수 있으면 그 홍상수 감독은 그런 작업 방식이 완전히 미학을 결정짓는 거니까 그것을 흉내내서는 안 되고 또 저 나름의 그런 저예산 영화의 미학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또 영화를 좀 더 찍을 수 있겠죠. 큰 투자를 못 받는다고 해도.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은퇴해야죠. 네, 그러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처럼 그 영화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 제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설국열차를 제작하셨잖아요. 제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요? 미국 영화 같으면 이제 프로듀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연출을 하는 사람이고 그 연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뭐 투자를 끌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감독을 선임하고 캐스팅 배우들 캐스팅하고 그 크루들 스태프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뭐 이런 영화의 전 과정 그리고 영화가 완성되면 이제 홍보, 마케팅 그런 개봉의 과정까지 다 전체를 맡아서 관장하는 그런 직종이죠. 그래서 감독과는 보통 부부 사이에 비유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스태프들이나 배우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일인데 저는 제 작품 하느라고 좀 바빴기 때문에 보통 프로듀서가 하는 것만큼 일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설국열차에서는. 근데 봉 감독이 워낙 프로듀서가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타입의 그런 감독이에요. 알아서 하고 무슨 사고가 잘 없고요. 제일 프로듀서의 악몽 같은 상황은 이 예산이 초과하고 스케줄이 막 늘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50회 찍기로 했는데 50회 찍었는데 영화를 뭐 3분의 2밖에 못 찍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악몽이죠. 근데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감독이라서 다행히 별 탈 없이 끝낼 수 있었어요. 감독님은 그 제작사 차리시기 전에 다른 제작자와 일을 하실 때 어떤 타입의 감독님이셨나요? 예, 전 그때는 제가 철이 좀 없고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좀 예산 초과도 있고 그런 아주 심하진 않고요. 조금씩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특히 미국에서 스토커 만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칼같이 40회 딱 끝내고 그래서 한국의 그 제작자들이 저보고 많이 놀리곤 했어요. 한국에서도 좀 그러지 그랬냐고. 그 설국열차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게 제작자로서 보신 느낌이 있을 거고 동료 감독으로서 또 느끼신 게 있을 거고 그냥 관객으로서 또 느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제작자로서는 그런 제작자로서의 뭐 의견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감상이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좀 사소한 것들이에요. 아, 저 장면 찍을 때 돈 많이 들어갔는데 저게 그게 돈 들인 게 잘 보이나? 뭐 이런 것들 별로 예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이고요. 저 장면 찍을 때는 촬영을 하루에 끝낼 게 아니라 이틀은 감독한테 줬어야 하는데 너무 짧게 줘서 감독이 실력 발휘가 좀 안 됐구나 싶은 그런 좀 미안한 장면들도 있고 그런 좀 기술적이고 약간 뭐 예술과 거리가 먼 그런 생각들이고요. 감독으로서 또 다른 한 명의 감독으로서는 우선 제가 SF 공상과학 문학의 팬으로서 또 그런 영화에서도 그 장르의 팬으로서 한국에 참 잘 안 만들어지고 안 쓰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제가 직접 연출로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제작자로서 이런 훌륭한 SF 영화를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본격적인 SF 영화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또 봉 감독한테 고맙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제가 볼 때마다 좋아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도끼를 든 그 적군과 맞서 싸울 때 싸우기 직전에 그들이 그
커다란 물고기 생선을 꺼내가지고 네. 도끼로 배를 가르고 도끼 날에 그 피를 적시죠. 그래서 마치 피 맛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의식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장면이 참 좋아요. 그래서 네. 그게 그 영화를 이제 2번 보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건데 이 수족관에 설치된 스시바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틸다 스윈턴이. 이 적절하게 아주 교묘하게, 절묘하게 이렇게 생태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네. 개체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면밀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넘치는 숫자를 잡아서 이렇게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말하자면 그 도끼를 든 전사들이 의식에 사용한 그 큰 생선도 아마 그렇게 초과 분량의 개체일 텐데 그들의 배를 가르는 행동이 결국은 이 꼬릭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그 숫자들, 그들도 숫자가 넘치니까 이제 죽어야 되고 이 혁명 자체, 이 봉기 자체가 그런 큰 플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스시 그 한 점이 결국 자기들의 살점을 비유적으로 자기 자신의 살점을 먹는 것과도 같은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 짜여진 비유와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 아주 공포스러운 효과를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봉준호가 얼마나 훌륭한 감독인지 제일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 볼 때마다 아주 전율이죠. 네. 안 그래도 그 장면 보면서 그 박찬욱 감독님의 제작자로서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장면이 나왔고 관객들이 그렇게 이제 창조적으로 비교하신 것 같은데 그 좁은 공간에서 도끼를 들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게 돼 있죠. 아, 그 생선 장면은 저는 그냥 위협의 의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은유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스토커 관련된 행사는 이제 거의 끝나셨죠? 예, 이제 8월에 호주, 뉴질랜드 개봉까지 이번 달이구나 아직 하고 있겠네요. 그것으로 이제 다 끝을 냈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던 것 같고요. 스토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만 5번을 봤습니다. 그 뭐 이유가 있었는데 아이고, 글을 써야 돼가지고. 제가 무슨 영화평론가도 아니고 그래서 CD 같은 걸 받아서 보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극장 가서 이렇게 다 거기서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다른 영화도 글을 써야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한 3번 정도는 봐야 되는데 이 영화는 워낙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5번까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영화도 한 2-3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좀 지루한데, 스토커는 5번을 볼 때까지도 별로 지루하지 않고, 계속 감탄하면서,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은 괜히 박 감독님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진짜 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재밌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래서 저는 참, 이 영화를 본 그 체험이 즐거웠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제 감독님 모시기로 해가지고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나 궁금해가지고 무슨 통합 전산망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를 생전 처음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놀랬고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눈치 없이 이런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를 꺼낸다고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박찬욱 감독님 정도면은 이런 문제에 크게 상처를 크게 받으실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해가지고 상처가 되긴 되는데 그래요? 그렇지만 이 이런 문제로 상처받는 것이 저의 이제 직업인으로서 그 일 중에 하나라서 괜찮아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그래서 다른 영화들도 쭉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올드보이나 금자씨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00~300만 정도. 300만 넘었었죠. 예. 올드보이가 300만 넘었었죠. 예. 그 금자씨도 300만 넘지 않았나요? 아,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예. 예. 아, 그러네요. 올드보이 금자씨가 300만. 예. 네. 박쥐가 200만 예. 대요. 예,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냐면 예. 사실 이 영화들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새삼스럽게 든 생각이 이 300만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렇죠. 그 한국 영화계에서 감독님의 대표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그렇게 관객들의 지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은 또 안 들더라고요. 예. 그 지난번 방송 때 김영하 작가님이 나오셨었는데 예. 김영하 작가님도 그 해외에 가장 판권을 많이 판 한국 작가세요. 그래서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예. 김영하 작가는 뭐 대표성 있는 사람이니까 뭐 평균 한 뭐 4~50만 부씩 나오겠구나 했는데 또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서 주로 한 5만 부 정도. 예. 그러니까 이 지난번 김영하 작가님이랑 또 연결이 되면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예술의 길이라는 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감독들이 다 그렇겠지만 투자를 한 것을 이제 본전만 하면 미안하지도 않고 또 다음 영화를 만드는데도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한 숫자를 바라진 않아요. 네. 항상 제작비가 얼마냐에 달려 있는 문제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올드보이나 금자씨나 이런 영화들이 지금 요즘에 그 엄청난 규모로 와이드 릴리즈하는 시대 생각해 보면은 적은 숫자 같지만 당시에는 꽤 놀라운 숫자였고 네. 또 18세 관람가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특히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뭐 그것은 별로 그렇게 저는 아쉽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전혀. 네. 그만하면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와줬다고 생각하고 네. 영화의 내용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제 영화들은 수출하고 뭐 DVD나 뭐 이런 부가 판권이나 이런 걸 하면 한국에 잘 안 된 영화들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죠. 네. 그래서 뭐 그만하면 저는 아주 만족입니다. 네. 근데 스토커는 좀 섭섭했어요. 스토커는 그게 미국 영화가 돼서 한국 영화를 유독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관객분들께서 그렇죠. 이건 미국 영화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섭섭했습니다. 100% 자막이고 또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박찬욱 감독님의 그 화법이 아주 편안한 대중적인 화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300만 뭐 이러면 박찬욱 감독님의 이 감수성과 교감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이렇게 개성이 강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카프카의 작품이 워낙에 개성이 강하니까 아시겠지만 그 카프카 이름이 형용사가 돼서 카프카에스크라는 그렇죠. 형용사도 생겼던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 감독님 중에서 이름이 형용사로 만들어질 만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한 2~3명 정도인 것 같은데 감히 생각하기에 그 중에 한 분이 뭐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박찬욱 감독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 스스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박찬욱스럽다라는 것의 본질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건 것 같으세요? 글쎄요. 폭력에 대한 얘기가 일단 많겠죠. 그것은 인정해야죠. 제 영화들은 항상 폭력 장면이 많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재죠. 폭력을 둘러싸고 폭력 행위를 둘러싸고 거기에 이제 가담한 사람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그들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 감정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영화들이죠. 그래서 물론 저는 폭력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더 중시하는 편인데요. 뭔가 그 직전에 느껴지는 어떤 긴장이나 공포나 또 분노나 그 가해자 같으면
또 폭력 행위 직후에 느끼는 고통, 또 피해자의 또 분노 이번에는 네. 또 죄의식 이런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폭력 행위,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그것의 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가 이제 난폭하다, 잔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그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잔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폭력과 결부된 유머인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을 참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일 절감할 때가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흥미진진한 아이러니를 낳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순간에마저도 이런 유머를 구사한다는 것이 꽤나 냉소적이다 또는 잔인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그게 제 영화의 특징이라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주 제가 느끼기에도 핵심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박찬욱스러운 게 뭔가. 그래서 저는 몇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발생하는 그 강렬함 같은데, 예.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또 어떨지 견딜만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소재들이, 도덕적인 어떤 혼돈 상태 같은 것을 이제 주목을 많이 하시고, 그 서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아이러니. 그러니까 의도를 결과가 배반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가 자꾸 흘러가는.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게 가장 극명한 사례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시각적인 효과, 사람들이 보통 영화적인 뭐라고 하는 그런 거는 또 아주 강렬한. 그렇죠. 예, 그렇게 또 보여주시면서. 근데 또 여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인물을 다루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연기를 끌어내는 방식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 이제 관객들이 편안하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밀어내는. 예, 그렇죠. 그런 연출.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저만 느낀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인물을 찍을 때도 꼭 이렇게 약간 왼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찍는다든지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클로즈업을 할 때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당황스러운 느낌을 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연기를 이렇게 끌어내는 방식, 이게 참 감독님의 어떤 인장 같은 거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 만나 뵙기 전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다시 좀 틀어봤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영군이 어머니가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용녀 씨라는 배우. 맞아요. 그분이 이제 표정이나 발성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박쥐가 시작하면은 그 효성 씨라고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분 대사하시는 거. 그 뮤지컬에서는 그 대사하는 방식을 이제 딕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딱 5분만 봐도 이건 박찬욱 감독님 영화구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철학 같은 걸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정식화된 것도 없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만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작품 따라 또 배역에 따라 또 그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 또 이제 캐스팅에서 이미 많은 것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연기를 할 때 우선은 너무 감정에 확 빠져서 배우가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그것은 좀 피하려고 하죠. 그것이 흔히 좋은 연기의 조건인 것처럼 늘 말씀들 하지만 또 그런 영화가 있고요.
제 영화는 또 그렇지 않은 부류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영화라고 해도 또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아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JSA에서의 뭐 그렇죠. 마지막에 서로 총을 겨누고 막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같으면 좀 그런 영화, 그런 연기에 가깝죠. 좀 몰두하고 네. 인물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는 연기인데, 대개는 이제 또 그 뒤에 나온 영화들은 되게 좀 배우 자신이 좀 거리를 두는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라는 식의, 그런 것이 제가 추구하는 제 일의 목표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기만 한 것이라면,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꽤나 독특하고, 좀 어떤 상황이라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말투, 그런 표정, 그리고 느닷없이 꺼내는 이상한 말, 또 자기만 쓰는 아주 독자적인 그런 단어, 또 그 사람만 쓰는 독특하게 선택하는 단어들, 또 비유들,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고정관념인 때가 많아서, 연기를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진부한 연기일 때가 많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는가? 또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필요하다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머가 중요하니까, 유머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즘 쓰는 표현으로 빵 터지게 하는 그런 코미디가 아니라, 보통은 유머와 결합되지 않는 요소들, 폭력 또는 어떤 비극, 뭐 공포나 그런 상황,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피어나는 한떨기 유머는 굉장히 그 통렬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유머죠. 그것이 항상 인생의 그 어떤 핵심을 꿰뚫는 그런 영감을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박쥐에서 호수에서 이제 그 살인 장면에서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상현이 칼을 들고 피를 먹으려고 이렇게 할 때 그 태주가 칼 버려라는 대사를 아주 매우 독특한 톤으로 그렇죠. 하면서 또 거기서 약간 리듬이 한번 반짝하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는데, 그런 세세한 대사의 톤까지 다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 영화에서의 옥빈 양하고는 처음 만나는 사이였고, 나이도 어리고, 또 이런 종류의 영화를 익숙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는 좀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옥빈 양이 알아서 한 장면도 많고요. 근데 칼 버려 할 때 이 어금니를 꽉 물고 칼 버려 이렇게 약간 좀 불량한 무슨 소녀처럼 그렇게 해보라고 시켰던 기억은 나네요. 창작자들이 뭐 늘 하는 생각이겠습니다만, 비평가들이나 관객들의 반응이 참 늘 설레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두려운 것일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어지간히 좀 이골이 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스토커에 대한 반응들 중에서 창작자로서 이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 있다면, 혹은 이건 참 나한테도 신선한 반응이었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꼭 다 찾아서 읽고 그러질 않아서 잘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것은 시각적인 그런 스타일 그런 것이 우세하고 내러티브는 빈약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지 않았나 기억하는데 그것은 때로는 칭찬일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칭찬하는 의도로. 왜냐하면은 그 각본은 웬토스 밀러라는 미국 배우 겸 작가가 썼다는 것을 모두가 아니까 미국의 작가가 쓴 엉터리 각본으로 연출을 참 잘해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해주려는 의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각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은 수정을 해서 완전히 새롭게 써낸 각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그 웬토스와 제가 같이 쓴 각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이렇게 빈약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늘 성가셔하는 소리가 바로 시각적인 그런 스타일만 강하고 거기에만 치중하는 감독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용어는 참 본래의 뜻에서도 가장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그래서 뭔가 장식적이고 멋부리는 거 어떤 기교 뭐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사상이나 뭐 그런 것과는 무관한 재주 부리기 뭐 이런 어감을 많이 띠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인데 딱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내가 헛고생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면 뭐 카메라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이 반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해서 늘 고민해서 내리는 결정들인데 그냥 쓸데없이 괜히 화면에 이렇게 윤기를 주기 위해서 괜히 움직이는 영화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항상 제가 그 영화든 뭐 문학이든 뭐 미술이든 모든 예술 매체 그 위대한 대가들과 고전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형식을 어떻게 철저하게 형식 자체가 그것이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까 그걸 목표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쉽게 스타일이라는 말을 그렇게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속상하죠. 스토리가 약하다라는 평가는 저도 동의가 안 되네요. 좀 또렷하게 친절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또 모르겠으나 그러면 오히려 읽는 사람,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참여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그 서사가 되는 것인데 그걸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들을 하는 분들이 있군요. 아까 뭔가 미묘하게 대사의 톤을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뭐 연기 지도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한국 관객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동시에 상투적인 게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박찬욱 감독님은 저걸 이렇게 비트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외국 관객들한테도 그 뉘앙스가 전달이 되나요? 뭐 좀 덜 되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스토커 같은 영화는 또 한국 관객한테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게 뭐 100%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웃을 때 웃고 그런 반응들을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건 참 이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제 영화에서의 유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송강호 씨 연기에서의 그런 독특한 유머를 막 많이들 지적하거든요. 네.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 정말 살아있는 배우 중에 현역 배우 중에 가장 훌륭한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네. 그의 유머 센스를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평가란 말씀이죠. 네. 그래서 참 귀신같이들 알아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네. 스토커 찍고 나서 하신 인터뷰를 보니까 극중 인디아가 따님과 나이가 같아서 네. 좀 각별한 마음으로 찍었다고. 그 따님이 영화를 본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빠 영화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그러던데요. 아마 그 동갑내기 캐릭터가 나오니까 네.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꼈는지도 모르죠. 네.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제 그 감독님이 예전엔 영화에 대한 글도 많이 쓰셨고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독님 영화에 대한 제작 노트 같은 것도 뭐 발표를 하시고 했었는데요. 그 비평가들의 반응에 대해서 비평을 해보신 입장이시라 다른 감독님들보다는 좀 비평을 대하는 태도나 뭐 이런 게 좀 다르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혹시 뭐 더 여유가 있으시다거나 혹은 내가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 잘 못하는 게 더 짜증이 나서 이렇게 뭐 예민해진다거나 어느 쪽이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더 예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감독들의 속마음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제 가까운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냥 저는 우선 그 비평들을 꼼꼼히 잘 읽게 되지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읽어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가진 태도가 이 사람들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들이 나름의 자기 나름의 할 얘기 누군가 다른 비평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의 그 글쓰기이니까 그런 자기 생각, 자기의 사상이 이런 어떤 한 영화를 매개로 해서 펼쳐져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 이게 내 작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지? 그런 때가 있지만 네. 평론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자기 사상을 전개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감독들이 때로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평론가가 있다면 그 A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논문을 쓰지 왜 내 작품을 갖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무슨 예전으로 치면 일간지나 그런 데에 아주 짧은 리뷰라면 물론 다르죠. 그것은 독자들이 이 영화를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성격의 글이라면 너무 글을 쓰는 사람 개인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겠지만 진지하게 긴 분량의 글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수 3부작 이후에 만든 영화가 사이보그 집안 괜찮아, 박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토커까지 이렇게 3편이 됐는데, 저는 또 괜히 이 새 작품도 뭔가 좀 또 3부작으로 묶으면 깔끔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유혹을 제가 느꼈는데, 혹시 새 작품 안에 또 뭔가 이렇게 공통된 모티프 같은 게 있을까요? 감독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뭐 약간 농담처럼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는 비록 망상이지만 사이보그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고, 박쥐는 뱀파이어 얘기고, 스토커도 뭔가 비유적으로 뱀파이어 얘기고, 또 보통의
인류와는 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네. 정확히 그런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비인간에 관한 3부작이다라고 네. 농담한 적은 있어요. 제가 지금 기분이 좀 좋은데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똑같은 관점에서 예. 그 세 편을 저는 이방인 3부작이라고 예. 좀 적어왔거든요. 공동체에서 예, 공동체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타자들이라는 공통점. 저는 그 스토커 같은 경우는 그냥 10대 소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예. 이방인이라는 예, 생각이 그렇죠. 저한테는 뭐 10대 소녀는 그 분열증자나 뱀파이어는 별로 다르지 않은 예. 낯선 존재라서. 예, 그 쓰신 글을 참 잘 봤어요. 제가 스토커에 관해서 읽어본 글 중에 제일 정확하다기보다도 하여간 제일 아름답기도 하고 제 생각을 어쩌면 이렇게 잘 캐치해 준 사람이 있나 정말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물론 영어 말고는 읽을 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영어권과 한국어권에서 제일 탁월했던 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녹음을 끝내도 여한이가 네. 감사합니다. 그 지식인의 서재라는 예. 그 포털 사이트의 코너에 1회로 감독님을 모셨더라고요. 제가 예.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참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이미지죠.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좀 최근엔. 네,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는 그 진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못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예, 그런 지 오래됐죠. 그,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JSA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제 영화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다음 작품을 걱정 없이 살고 싶었는데, 그럴 때는 또 시간이 많아서 책은 많이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성공하고 나서 일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을 시간을 좀 충분히 갖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부러워하게 되고 뭐가 있으면 뭐가 없고 항상 그 제가 어서 읽은 얘기인데 술이 있으면 술잔이 없고 술잔이 있으면 술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어서 들었는데 예, 지금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쉴 새 없이 만들 수 있는 건 좋지만 책 읽고 음악 듣고 뭐 또 좋은 남이 만든 좋은 영화 보는 그런 시간이 부족한 것이 늘 안타까워요. 책도 책이지만 영화를 보실 시간도 별로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영화를 본데 봐야 그냥 가까운 사람이 발표한 신작에 뭐 시사회에 초대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또 뭐 어떤 배우, 어떤 무슨 미술 감독의 그 사람을 쓸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든 전작들을 이렇게 봐야 하는 경우. 그 일로 보는 거죠. 네. 그런 것은 때로는 별로 좋지 않은 영화들도 봐야 하고 그래서. 야, 이럴 시간에 진짜 정말 걸작들이 못 본 게 널렸는데. 야, 정말 아깝다 시간이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뭐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시면 그 책을 챙기실까요? 아니면 DVD를 챙기실까요?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그나마 집에 그 설치해 놓은 그나마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영화를 보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책을 선택하겠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와이프하고 다닐 때가 많은데 저는 운전을 싫어하고 와이프는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낭독합니다. 저는 집이 파주라서 서울에 다닐 때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요즘에 시작한 그 버릇인데요. 그 음향과 분노를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와이프는 끝까지 다 읽은 상태고 저는 이제 처음 읽는데 그거 이제 끝까지 읽고 다시 읽을 때 비로소 진가를 알 수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
옆에서 와이프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정말 감탄을 하면서 네. 막 그 감동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걸 한 줄 한 줄 읽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런 시간이 참 행복해요. 네. 오디오북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뭐 그렇게는 못하고요. 네. 아니 뭐 외국에는 목소리 좋은 배우들이 그렇죠. 오디오북을 만드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많이들 하죠. 네. 뭐 제레미 아이언스 같은 배우가. 예. 그 영국의 명배우들은 다 하죠 그런 거. 네. 우리나라에는 왜 오디오북이 수요가 없는 건지. 예, 그러게요. 있으면 좋을 텐데. 저기 이병헌 씨라든가 그러니까, 최민식 씨라든가 이렇게 음성도 좋고 네. 감정을 착 담아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 하면 정말 멋질 텐데, 그죠? 네. 저도 딱 떠오른 배우가 이병헌 씨였는데 출판사들이 좀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제가 오늘 그 감독님이랑 책 얘기를 무작정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책 한 권 정도 정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책을 골라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락갱.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박쥐의 원안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원작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참 뭐라고 마땅한 번역말이 없어서 원작이라고 영화에는 표기를 했고 영어로는 inspired by 뭐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책을 다시 조금씩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이 원작의 내용이 영화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원작이 비중이 지금보다는 적다고 판단하셨어요. 예, 그랬죠. 뱀파이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아니니까 그것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 원작은 많이 좀 희미해졌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보가 한심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이 테레즈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남편이 너무 밉고 한심해 보여서 입에 주먹을 집어넣고 싶었다. 그렇게 한 챕터가 끝나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그걸 읽고 제가 영화에서 옥빈 양이 이 쪽가위, 실밥 가위를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신하균 씨 입에다가 그 장면을 떠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은 됐지만 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설과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박쥐 개봉하셨을 때 질문들을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뭐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이 책을 언제 읽으셨고 어떻게 하다가 이 영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지금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 번역됐어 출간됐을 때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언제 나왔나? 2003년이네요. 예, 그때 읽은 것 같아요. 졸라 작품들 좋아했고, 왜 하나로 더 번역되지 않나 막 기다리던 참이었기 때문에, 제르미나 같은 거 참 좋아했고, 그래서,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서 읽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땐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게 내가 진짜 만약에 정말 뛰어난 문장력과 그런 걸 가진 소설가였다면 내가 쓴 작품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럴 만큼 거의 친근감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좋은 것이 이제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오래된 소설이라서 그래서 판권이요? 그래서 영화로 옮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봤더니 프랑스에서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시몬 시뇨레가 테레즈 락갱 역을 했고 영화를 찾아서 보니까 영 재미도 없고
이런 정말 그 잔인한 그런 관찰력이나 네. 그런 것이 좀 결여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힘이 나서 이제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던 참에 박쥐라는 그 제목의 흡혈귀 영화를 먼저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걸 먼저 찍고 네. 그 테레즈 락킹은 나중에 이제 언젠가 해야지 언젠가라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19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찍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박쥐라는 흡혈귀 영화의 어떤 부분이 잘 풀리질 않았어요. 네. 여자 주인공의 그쪽 이야기가. 그래서 고민하고 막 애쓰던 참에 제 프로듀서가 안수연이라고 그 최동훈 감독 부인이기도 한 네. 안수연 프로듀서가 이 두 개를 합치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두 편 만들 거리를 합치면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아깝잖아. 막 그래가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네. 그 어떻게 그 절묘하게 또 맞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가볍게 줄거리를 요약을 해봤는데 네. 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냈죠. 근데 마지막 그 장애물은 뭐였냐면은 이 소설을 읽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다라고 싶었던 몇 개의 장면들이 있는데 네. 이 박쥐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그건 불가피하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아까워서 합치지 말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한동안 했었죠. 네. 이게 뭐냐면은 시체 공시소 네, 네. 장면이에요. 당시 파리에 그런 게 정말 있었나 봐요.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변사체들을 쫙 늘어놓고 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시민들이 들여다 보면서 네. 연고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막 어떤 변태적인 호기심을 가진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네. 다 벌거벗은 시체들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막 관찰하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장면들 정말 무시무시하고 그런데 그게 공공연하게 그런 대도시에서 그 대중에게 그렇게 공개됐다는 게 너무 정말 그거 꼭 하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이 로랑이라는 그 악당이 한심한 정말 삼류 화가도 못 되는 네. 그런 화가 그냥 흉내나 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훌륭한 예술가로 이렇게 변모하는 네. 그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이 본인의 그 외모나 태도조차도 일단 이제 막 죄의식에 몸부림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네. 그리고 너무 번민하다 보니까 이 태도에서의 그 경박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위험을 갖추게 됐다.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림이 이제 깜짝 놀랄 만큼 거의 여기 표현대로 기적적일 만큼 탁월하게 발전, 아주 비약해버리는 네.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예술가가 된다라는 네. 그런 설정이 정말 너무나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흡혈귀 이야기에 붙이려니까 그것들을 못 쓰게 된 거죠. 네. 지금도 그건 참 한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은 이제 거의 뭐 박찬욱 감독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박쥐를 보고 나서 이 소설을 읽었거든요. 예.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 소설이 어떻게 이 19세기의 일종의 이제 치정극 같은 건데 이게 뱀파이어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의아했었는데 읽으면서 저는 뭐 예. 알겠더라고요. 그 살인한 이후에 두 사람은 이를테면 이제 뭔가 이렇게 드라이브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자기들이 내릴 수 없는 차에 타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같은 존재니까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뱀파이어와 뭐가 다를까 그렇죠.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딱 캐치를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안수연 프로듀서가 캐치한 거죠. 네. 두 개를 엮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거였네요. 예. 출발은. 예. 네.
나중에 그걸 이렇게 잘 조합시킨 거는 물론 그 이후의 일입니다만. 이 각색을 이를테면 이제, 창조적인 각색을 하신 셈인데, 네. 각색 과정은 뭐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셨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죠? 그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한 명의 작가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정석영이라는 네네. 각본가고요. 이 사람과 제가 일하는 방식은 그 컴퓨터의 모니터하고 키보드는 각자 한 벌씩 가지고 그리고 하드는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글자라도 치면 바로 동시에 정 작가 모니터에도 그게 뜨고 그러면 정 작가가 그 다음은 이러면 어떨까요? 하면서 치면 또 제 모니터에 동시에 뜨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쉼표 하나까지도 같이 일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머리가 하나고 팔다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정석영 작가하고 일하는 건 언제나 아주 재밌고요. 뭔가 이렇게 뭔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그 블록에 걸려갖고 이렇게 헤매고 그런 시간이 별로 없고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막 쓰고 또 막 지우고 그 왜 지우냐고 막 또 대들고 뭐 그래가면서 즐겁게 일을 했어요. 항상 그렇듯이. 네. 그 사실 정석영 작가님을 저는 좀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정석영 작가님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동아리를 했었는데 가끔 놀러 왔던 누나. 아 그래요? 선배. 철학과 다녔죠. 네. 정석영 작가는. 제 동아리 멤버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있어서 가끔 놀러 오곤 했었는데. 네. 지금 뭐 괜히 소극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도 참 엉뚱한 분이었어요. 약간 사차원적인 게. 그래서 나중에 그 박찬욱 감독님 그 크레딧에 이름을 보고 혹시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그 무슨 시네21 잡지에 사진이 한번 나온 걸 보고 맞네 했었는데 전혀 놀랍지 않은 그분이면 충분히 정말 뛰어난 작가예요. 정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 책도 정말 많이 읽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많이 읽고, 그 상상력도 뛰어나고, 문장도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쓴다거나 그런 상황을 못 견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주 완벽하고, 그래서, 아주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만나시게 됐나요? 제가 단편 영화 지원하는 그 심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각본과 기획안 같은 거를 이제 출품을 하면은 그걸 놓고 이제 심사를 해서 이 영화의 이제 제작비 그리고 뭐 필름 이런 걸 제공해주는 그런 심사였는데 이제 마지막 후보에 올라서 면접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출품한 작품도 좋았고 면접을 해보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눅 들고 기죽고 그러질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때 처음부터 박쥐를 하려고 했었어요. 박쥐 때문에 만난 거였어요. 근데 박쥐는 이제 훗날 하게 됐고 금자씨부터 시작을 했죠.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그 뭐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파트너로 하실 그럴 건가요? 것 같아요. 그녀만 좋다면. 직접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는 없으시던가요? 그 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제가 그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던 게 안 그래도 공동각본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가 상상이 잘 안 돼서 근데 이미 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잘 맞으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렇겠네요. 잘 안 맞으면 뭐 그처럼 고역이 없겠지만 그래서 공동각본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재밌는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복안의 영상이라는 제목의 번역서가 있습니다. 복안이라는 건 겹눈을 말하는 건데요.
그 공동각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겹눈을 가진 것과도 같다라는 네. 비유인데 일본의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최절정기에 걸작들 여러 편을 함께 썼던 그 각본가의 회고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구로사와와 이렇게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각본을 잘만 그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이것처럼 좋은 작업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영화들과 함께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 일본의 그 당시에 그 감독과 작가들이 얼마나 철저한 자세로 정말 사무라이 같은 자세로 작업을 했는지 네. 알 수 있어서 좀 마음이 막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네. 그 며칠 전에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봉준호 감독님도 박 감독님께서 이렇게 공동각본을 써보자고 예. 그래서 처음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공동각본은 아니고 그냥 각본을 맡기려고 했었죠. 제가 만든 한 몇 장, 한 5장, 7장 정도 되는 그런 줄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완성된 형태의 각본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줬었죠. 네. 그게 뭐 투자 문제도 그렇고 잘 안 됐어요. 네. 그 박쥐라는 제목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가져왔는데 다시 박쥐를 다시 봤는데 왜 제목이 박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거꾸로 박쥐처럼 매달려 있는 장면이 한 컷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풀렸네 그 의문이. 그 원래 영화 기획했던 제목이 박쥐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신부였으니까 이 성과 속의 세계 어디에도 못 끼는 존재. 네.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사제복 또는 수사복이 이렇게 좀 요즘처럼 그 캐주얼하게 입는 옷이 아니라. 네. 이렇게 좀 옷자락이 길게 펼쳐지는 그런 옷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박쥐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네, 그것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영어 제목은 러스트로 붙이셨잖아요. 예. 네. 저는 뭐 아까 그 박쥐의 의미를 생각을 못했을 때는 이 영어 제목이 정말 정확한 제목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 질문은 미리 박찬욱 감독님한테 미리 드려놨던 질문인데요. 이 박쥐에서 이 영화의 핵심을 응축하고 있는 씬을 하나 고르신다면 어떤 걸까 하고 한번 아까 여쭤봤었어요.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태주 김옥빈 양을 뱀파이어로 만드는 장면이죠. 네. 그것은 굉장히 긴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이 태주가 밖으로 돌면서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밤늦게 귀가할 때 이 상현은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상현은 그녀를 계속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서 마중까지 나갔다가 밖에서 들어올 때 막 그 몸의 냄새를 맡죠. 네. 킁킁거리면서 좀 약간 민망한 장면이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다투고 뭐 그러다가 이 둘이 저지른 짓을 본의 아니게 그 라여사 옥빈 양의 시어머니 앞에서 다 까발리게 되고 그러면서 막 점점 더 싸움이 격해져서 이제 목 졸라 죽이고 그리고 황급히 정신 차리고 자기 피를 줌으로써 뱀파이어로 말하자면 부활시키고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긴 시퀀스인데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은 공을 들였고 촬영 횟수도 제일 많았고 또 제일 만족스럽게 찍혔고 좀 명실상부한 클라이맥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죠. 저 오늘 재밌는 체험을 또 하는데 제가 아까 박찬욱 감독님한테 방금 드린 그 질문 말고 가장 잘 찍었다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시퀀스를 하나 골라주신다면이라고 그 질문도 미리 드려놨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제가 고른 답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제 생일 파티 시퀀스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렇죠. 라여사의 생일 파티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태주의 그렇죠. 생일 파티로 해피 끝나니까. 버스데이 태주 씨 이렇게 끝나죠.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11분 정도 되는 장면인데 영화 언어를 제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11분을 이루고 있는 연기, 뭐 대사, 음악, 뭐 모든 요소가 그 시퀀스는 정말 훌륭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좋아하는 장면은 이런 거예요. 그 송강호 씨가 참 그 대사 연기를 잘 해서 그런데 화장실로 막 쳐들어가서 태주하고 같이 달아나자고 자기와 함께 달아나자고 하면서 하는 그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뱀파이어로서 싫으냐, 뭐 또는 뭐 하여간 그 완전히 그 어떻게든지 여자를 꼬셔 보려고 하는데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죠. 그런 어느 쪽으로 봐도 궤변인데 또 어떻게 들으면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순된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면서 다급하게 막 그 조르는 모습이죠. 그게 그 강호 씨 연기도 정말 좋았고 또 평소 제 모습과도 좀 닮은 것 같은 부부 싸움 할 때 그렇게 막 궤변 늘어놓고 그런 게 좀 유머도 있고요. 근데 유머도 있는데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이 또 잘 표현돼 있어서 그건 좀 아주 개인적인 애정을 가진 장면이죠. 네. 아까 처음 드렸던 그 질문, 이 영화의 모든 걸 응축하고 있는 씬이 뭘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던 답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3번밖에는 못 봤어요. 근데 신기한 체험인데 매번 그 주인공이 저한테는 다르게 인식이 되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당연히 이건 송강호 그 배역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상현이의 고뇌가 좀 더 진지하게 접근됐어야 될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을 저는 좀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쓰신 글 읽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랬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그냥 두 남녀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는 두 남녀가 만나서 온갖 감정을 다 체험하고 사랑이 끝나는 과정을 보여준 거구나. 그러면 이 영화는 이제 그 신발을 신겨주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신발이 벗겨지면서 끝나는 사랑 이야기구나 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3번째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그 상현이가 아니라 태주가 주인공일 수도 있겠다. 영화의 그 영어 제목이 이제 갈망인데 그 상현이가 피에 대해서 갖는 갈망은 그야말로 그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인 갈망이라면 이 태주의 갈망은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기 한계로부터 빠져나와서 그게 시도되고 실패하는 과정까지를 보여준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수도 있겠는데 상현이가 이제 옥상에서 태주를 안고 뛰어내리는 장면. 그때 그 태주의 얼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짜릿하지만 결국은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 짜릿한 추락의 장면인데,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은 아닐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렇게 정말, 변신하고 일탈하고 또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여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좀 반은 농담이지만 그런 여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극중의 남편은 아니지만 약간 비유하자면 그 장가 잘못 든 남편 가장의 애환이랄까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안고 되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장면에서도 그 안긴 채로 너무 즐거워하면서 다시 날아서 올라가자는 그런 눈빛을 보내죠. 이 태주가. 그때 상현이
그럴 능력은 없는데, 네. 이거 난처해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고 걸어서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네. 제 영화에 항상 그런 게 좀 있어요. 가정의 네. 애환, 남편의 애환, 이런 네.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생일 파티 그 시퀀스에서 네. 송강호 그 상현이 태주가 그 막 징징대는 네. 순간에 되게 회한에 찬 표정을 짓는 예, 장면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잘 보셨어요. 네, 그 장면을 보니까 저게 어떤 기분인가가 느껴지는 게 예, 내가 인생을 건 이유가 됐던 사람이 그렇죠. 어린아이였구나. 내가 이 어린아이 예, 때문에 맞아요. 인생을 걸었구나 그런 회한 같은 게 예. 밀려오는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오아시스라는 마작 멤버들하고 모여서 그때 이제 라여사가 안간힘을 다해서 네. 폭로를 하게 되고 네. 그때 이제 학살로 이제 마무리되지만 네. 그때 태주가 보이는 그런 철부지 같은 행동. 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송강호 씨는 그런 표정을 짓죠. 아주 씁쓸하고 회한에 찬. 네. 예. 그 원작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도 그 원작에서의 테레즈가 영화의 이야기에서 갖고 있는 주도권보다 이 박쥐에서 갖고 있는 태주의 주도권이 예, 그렇죠. 감정적인 주도권이 더 강하다라는 예, 느낌.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건 정말 의도를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래서 좀 이것이 상현이라는 남자 신부의 이야기인 것처럼 네. 시작하지만 제가 참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좋아하는 것이 오도 관객이나 독자를 오도하는 이야기 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무슨 장르인지 잘못 들어갔다가 새길로 빠지는 네. 또는 박쥐의 경우처럼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객을 오도하는 것이 참 작품을 흥미롭게 만들고 계속 작품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인 그런 몰입이 아닌 거리를 두게 하는데 네.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박쥐가 프랑스에서도 극장 개봉을 했었나요, 혹시? 예, 그렇죠. 예. 이 원작의 나라에서는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 저 영화들 좋아하죠. 근데 원작의 나라라고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의 교육이라는 게 프랑스도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막상 테레스 락갱을 읽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졸라의 이름들은 알고 테레스 락갱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그러지만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읽었다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나봤어요. 에밀 졸라의 첫 책이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감독님이 불과 며칠 전에 하신 인터뷰를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올드보이는 사람들이 대표작처럼 생각을 하지만 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은 창피하다. 예, 그거요. 그리고 이제 박쥐를 대표작으로 꼽으셨는데 박쥐가 대표작인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올드보이의 어떤 부분이 창피하신지는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 안 그래도 그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쓴 기자분한테 아까 전화를 해서 좀 잘못 나갔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판에서는 좀 고치기로 했는데 약간의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박쥐를 제일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모든 영화가 내가 만든 모든 영화가 비슷하게 소중하고 또는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 비슷하게 창피하다. 그렇게 모든 영화를 얘기한 것이지 올드보이만 갖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올드보이도 그런 영화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부끄럽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좋아할 그렇죠. 수 있는 관객도 그 얘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으면 그런 또 단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버려 두는 게 낫죠. 네. 현명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문학과 영화의 장르적인 차이 두 분야를 다 잘 아시는 감독님이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매력의 차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뭐 문학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항상 영화로 영화 각본을 쓸 때 애를 먹는 거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그러니까 대사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간주한다면 네. 항상 그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약이 참 커요. 네.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표현할 수단이 아주 한정돼 있죠. 네. 그런 것은 그냥 보이스오버로 나레이션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상상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뭐 상상씬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좀 잘못 쓰면 참 촌스러운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그런 거 안 쓰고 행동으로 또는 시각적인 다른 비유나 그런 것으로 또는 아주 잘 다듬어진 대사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하는 말과 머릿속 생각이 반대일 때도 많고 그런데 대사로 그걸 다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항상 괴롭히는 문제고 그렇지만 예술에서는 또 흥미로운 게 제약이 항상 또 그 예술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라는 숙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소설가들 보면 참 부럽죠. 네. 원래 그 나레이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법들이 엄연히 영화적인 영화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특정적으로 어떤 것은 촌스럽다, 어떤 것은 뭐 세련됐다 그렇게 구별할 수 없는 거고 나레이션 보이스오버 나레이션 그것이 무슨 죄가 있을까? 그것을 잘못 쓰는 사례들이 그런 감독들이 잘못이지.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써서 위대한 영화가 된 작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예가 이제 뭐 플래시백도 그렇죠. 그 회상 장면들 잘못 쓰면 참 못 봐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기법 자체가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선 자유로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아주 거침없이 오히려 수줍어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아주 내놓고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쓰려고 하죠. 그러고 보니까 그 스토커가 어떻게 보면 참 나레이션을 잘 쓰기 좋았던. 나레이션도 있고 거기는 플래시백 또 크로스 커팅 그 교차 편집이라는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참 남용하면 꼴사납죠. 근데 스토커는 아주 그걸 그냥 영화 전체를 규정하는 아주 가장 두드러진 형식적인 특징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인디아가 하는 나레이션을 감독님이 쓰신 거죠? 예. 그 첫 장면이죠. 첫 장면이죠. 영화 전개상 시간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이지만. 네. 그 장면 썼죠. 예. 그거는 원래 각본에 없었던 거고. 편집실에서 이제 편집을 하다가 이렇게 앞과 끝을 똑같이 하는 그런 형식이 이제 떠올랐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가 필요했는데 집에 와서 그 뭔가를 써보다가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그 사춘기에서 그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것을 키워드로 해서 순식간에 썼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드는 네. 대사입니다. 뭐 그냥 마음에 든다는 정도로 표현할 게 아니라 저는 그 영어 원문을 다 어떻게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아가지고 그걸 제가 다 직접 자막 버전 말고요. 제가 옮겨가지고 제 글의 한 단락을 그냥 통째로 써버렸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한 편을 시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이제 아주 빠른 시간에 써가지고 이튿날 그 프로듀서하고 스튜디오 간부들 앞에서 읽어줬는데, 네. 물론 번역을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저를 도와주는 이제 프로듀서가 한국인 프로듀서가 번역을 해줬는데. 사실 영어 대사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번역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인 작가가, 네. 직업 작가가 그걸 정말 다듬어서 사용을 하곤 했는데, 이 대사는 정말 그냥 한 번의 번역만으로 막 박수 치고 정말 시라고 이렇게 막 열광들 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소설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놓쳤다. 뭐 이런 작품이 있으신가요? 혹은 뭐 이건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포기했다라거나 뭐 이런 작품이 있으신지요? 네, 그런 거 여러 개 있죠.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존 르카레의 작품이 제가 너무나 정말 하고 싶은 지난번 방송 들어보니까 그런 부사 남용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죠? 아니, 어쩌다 보니, 나도 그런 습관을 갖게 됐네요. 저도 뭐 자주 씁니다. 하여튼, 그 작품 아주 하고 싶어서 몇 년을 애태웠던 작품인데, 막상 할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게 애착이 지나치니까, 덤비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복잡한 이야기를 각색을 하는 데 있어서 관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작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못했는데 결국 지금 만들어진 영화를 보니까 관객들이 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원작을 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도 작품이 좋다는 것은 알겠다. 네. 멋지다. 다 그렇게 말하고 흥행도 잘 됐어요, 심지어는. 네. 그리고 영화 너무나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부럽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네.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SF 소설 중에 타이거라는 미국에는 Stars My Destination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는데 그것은 아주 우주 활극이에요.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죠. 그것을 하려고 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판권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풀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네. 그래서 좀 한참 있어야 그게 접근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고 또 김은 작가 작품들 좋아하는데 남한산성은 참 영화로 만들면 제가 사극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다른 감독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이러면서 또 포기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더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JSA부터 스토커까지 제가 쭉 보니까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만드신 영화하고 뭔가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신 게 약간 퐁당퐁당식으로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다음 차례는 오리지널 시나리오 차례가 아닐까. 그런 예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미정인 상태에 있어서
미국 각본, 근데, 미국 작품이 되든 한국 작품이 되든, 오리지널 각본은 아닐 것 같네요. 한국 작품이라면, 핑거 스미스라는 영국 소설의 네. 각색이죠. 한국과 일본의 무대로 네. 옮긴. 그러니까 그것도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 미국 작품이라면, 아직까지는 제가 영화를 만들 때는 미국 작가가 쓴 각본을 가지고 다듬어서 한다라는 네. 입장이라서 네. 제가 처음부터 영화의 각본을 쓴다는 것은 아직은 좀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될지 몰라도 미국 작품이라면 당연히 다른 작가가 영어권 작가가 쓴 작품을 그러니까 제가 다듬어서 네. 스토커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뭐 술 한잔 하시면서. 네. 술을 마시면서 나눈 얘기는 제가 다음 방송 때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제가 붙잡아 두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도 초대하신 분들께 공통 질문으로 드리는 거라서 제가 아까 미리 살짝 귀뜸을 해드렸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 예, 좀 단순한 차원 낮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측 안 되는 이야기, 네. 예측 안 되는 전개, 다음에 뭐가 벌어질지 상상 안 되는 그런 전개를 늘 목표로 하고 있고 남의 작품을 읽거나 볼 때도 그런 것을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개되던 끝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게 이렇게 되려고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거구나.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쩌면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던 이야기가 끝에 가니까 결국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탁 깨닫게 되는,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숙명적인 느낌을 일으키는 결국 이것이었구나. 네. 전혀 논리도 없고 꼭 그래야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리로 갈까? 왜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으로 갈까? 싶었던 이야기들이 결국 일로 수렴되는 것이었구나. 네. 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결말을 가진 이야기, 그것입니다. 네. 결말에서 숙명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이 좀 곱씹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네. 자, 1시간 반 넘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게 한 3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질문을 박찬욱 감독님한테 미리 제가 보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2-3개 빼고는 지금 현장에서 바로 답을 하신 건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네. 또 뵙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3부 문학의 취향에서 7월의 책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